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박상준 SF 평론가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궤도님은 봤는데 네. 지구라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씨를 붙여야 될지 님으로 붙여야 될지 어떻게 네. 호칭을 불러드릴지 좀 네. 난감했었어요. 편하신 대로 요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 사이에서 이런 식의 뭐라고 할까 예명 비슷하게 이런 거 만드는 거 유행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합류해봤습니다. 근데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친숙하게 느껴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학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보통 MBTI의 T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은데요. 두 분 혹시 어느 쪽이세요? 저는 사실 MBTI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뭐 신뢰를 하거나 관심을 깊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역시 과학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하도 이제 그 MBTI 가지고들 많이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한번 뭐 살짝 해본 적은 있는데 해보셨어요? 저는 해보니까 하여튼 T는 아니고 T의 반대가 F인 거죠. F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I하고 E는 이제 어떻게 좀 대비가 된다라는 게 그때 좀 딱 이해가 됐는데 저 F하고 T는 어떻게 다른 건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T가 강하면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이 아닌 건가 보죠? 그럼 그거를 지구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뭐 과학적인 분류는 아닌데요. 보통 흔히 쉽게 이해를 하자면 뭐 예를 들어 친구가 교통사고가 나서 나에게 전화를 했을 때 괜찮냐고 물어보면 F로 보통 분류를 하고 보험사를 불렀냐고 하면 T로 분류를 합니다. 어느 쪽에 가까우세요? 예, 저는 뭐 F였던 걸로 그때 알긴 했는데 그게 그러면 뭐 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뭐 그런 어떤 마인드? 그러면 T인 건가요? 네, 약간 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보다 이 상황을 조금 더 빠르게 좀 해결하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면 보통 T로 나오는 것 같아요. 냉철하고. 그럼 과학자는 오히려 좀 T 쪽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근데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원래 잘 어울리는 쪽에 가신 것 같은데요. SF 평론가니까 왜 과학 커뮤니케이터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난 3일이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전이 있다. 발견했다.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다고 한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두 분 그 발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정확히는 발견을 했다고 하지는 않았고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물리 탐사 결과를 얻었다. 굉장히 석유공사가 앞이 많네요. 수식어가 좀 많은데요. 처음에 저는 친구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석유 나왔대.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거는 이상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뭐 석유가 발견된다고 해도 그거는 지질학적으로 이상한 뭐 아주 뭐 특출나게 뭐 대박이다 이런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브리핑 내용을 자세히 보고 나서 조금 갸우뚱했던 것은 왜 물리 탐사 단계에서 이런 브리핑을 했을까? 그거는 좀 의아했습니다. 뭐 가서 직접 석유가 있는 걸 확인한 건 아니니까. 네,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조금 이른 단계에서 큰 브리핑이 나왔다는 점은 조금 의아했죠. 네. 박상준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옛날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난 게 칠광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게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대죠. 그때 이제 칠광구는 이제 지금 이번에 얘기한 거는 이제 포항 앞바다 영일만 쪽이고 칠광구는 아마 저 남쪽 꽤 멀리 나가서 제주에서 더 먼 바다 쪽이죠. 더 밑쪽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그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뭐 흥분하고 저는 그것도 기억나거든요. 어떤 가수가 칠광구라는 노래를 발표해가지고 그게 잠깐 또 주목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게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무슨 그 뭐 산유국의 희망을 국민들한테 갖게 만드는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님 말씀하신 대로 좀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러모로 좀 너무 좀 이른 발표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T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액트지오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거기에 있는 회사의 뭐 사실상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레우 고문이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석유와 가스의 존재를 암시해주는 모든 요소가 갖춰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초기에 언론 보도에서는 유망 구조 이런 표현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트랩 구조 이런 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좀 이해하면 쉬운데요. 네. 일단 석유가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가 옛날에는 뭐 유기물로부터 만들어진 유기기원설 네. 아니면 무기기원설 메탄가스 같은 것들이 이렇게 땅에 같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지금은 네. 유기물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을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유기물이냐 네. 유기물 생산량의 90% 이상을 식물성 플랑크톤이 차지를 해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에 사는데요. 네. 광합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광합성을 통해서 탄소를 몸에 축적하는데 얘네가 죽어서 그 사체가 쌓일 때 네.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면 썩지 않고 그대로 쌓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가 쌓이면서 석유의 어떤 근원 물질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쌓인 곳을 근원암이라고 합니다. 아브레오 대표가 이야기한 4가지 중에 하나가 근원암이거든요. 예. 기반암이라고 잘못 통역이 초반에 됐었는데 기반암이랑 근원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그리고 근원암이 있고 그 위에 일종의 그릇 같은 그러니까 석유를 보관할 수 있는 암석이 그 위에 쌓여줘야 됩니다. 석유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한 곳에 이렇게 모이게 네, 석유들을 이렇게 그릇처럼. 올라올 때 받아줄 수 있는 걔네를 예. 저장해줄 수 있는 암석이 쌓여야 됩니다. 예. 그걸 저류암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얘네가 어쨌든 뚜껑이 필요합니다. 네. 얘네만 쌓이면 그 위로 또 다 누유되니까 네. 그 위에 덮어줄 수 있는 덮개암이 또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 암석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그게 중요하고 문제는 네. 우리가 만두를 빚을 때 이렇게 만두피 손에 올리고 속 한 다음에 빚지 않으면 그 상태로 만두국을 끓이면 다 풀어지잖아요. 네, 터져버리죠. 네, 그래서 네. 만두 빚듯이 이게 촘촘하게 그 안에 갇힐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한데 그거를 트랩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 틈새가 있으면 빠져나가는데 그런 틈새가 없게 단층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 땅이 이렇게 갈라져서 옆에 원래는 기름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네. 뭐 투과율이 좋은 암석이었다면 단층에 의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투과율이 좋지 않은 불투수성의 암석이 옆에 위치한다든가 예. 네,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지면 그걸 트랩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그런 지질학적 구조가 있다. 네, 그거를 이제 물리 탐사로 발견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포항 영일만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네. 거기도 또 석유 나왔다고 발표했던 곳이고 이번 동해가스전도 그쪽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거명을 했던 지역도 거기란 말이에요. 6광구 6-1광구 네. 이쪽인데 그쪽에 지질학적 구조가 어떻게 됐길래 뭐 거기에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단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쌓여야 되잖아요. 예. 무언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석유를 찾을 때는 일단 퇴적암이 그러니까 퇴적암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되고요. 난 포항이 굉장히 유리한 게 석유가 만들어지려면 그냥 얘네가 플랑크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보통 6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한데 네. 포항은 1700만 년 전에 무슨 일을 겪었냐면 그때 1700만 년 전에 동해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예. 땅이 찢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제비 이렇게 착 느리면 땅이 이렇게 착 얇아지듯이 예. 그러면 밑에 있는 마그마가 좀 더 가까이 올라올 수 있죠. 예. 그래서 온도를 고온의 그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플랑크톤도 쌓이고 신생대 제3기라고 하는 시대인데 플랑크톤도 쌓이고 열도 주입이 되면서 석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지질학적으로 높다고 해석을 하는 곳이 포항 앞바다예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쪽은 석유나 가스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건 그건 뭐 학계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그쪽을 계속 탐사해 왔고요. 근데 지금 발표한 걸 보면 최대 140억 배럴, 네. 최소 35억 배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네. 근데 140억 배럴이라고 하면은 이거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얼마나 네. 많은 양인지. 네. 그러니까 정말 140억 배럴이 있다는 게 네. 물리 탐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일단 시추를 하기 지금 전 단계인데요. 시추를 안 한 단계. 예. 시추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석유가 얼만큼 있는지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아까 설명드린 그 기름 그릇 저류암의 부피를 가지고 보통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저류암이 무슨 암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평균 공급률이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공급률이란 게 뭐냐면 이 석유라는 게 그냥 빈 공간에 이렇게 뭐
대야에 물 받아 놓듯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암석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사이사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극률이 높아야 그 저장소의 부피가 늘어나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예. 공극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얘네가 이렇게 뭉쳐질 수 없으니까 이동을 서로 못하니까 예. 얘네가 또 연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투과율이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류함의 부피랑 공극률이랑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피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쉽게 표현을 하면 보통 지금 이 상황이 석유를 찾은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찾는 석유가 만약 아이스크림이라면 요 단계는 냉장고를 찾은 거랑 똑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네,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찾을 때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네. 모르잖아요. 그거는 시추를 해봐야 이제 아는 겁니다. 안에 물이 채우고 있는지 네, 석유가 채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그 평론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혹시 없으세요? 아니요. 아까 제가 지구님한테 계속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니 네. 그래서 저는 포항 얘기하고 지금 쭉 설명 들어보니까 상대적으로 한반도 지형은 저도 예전에 뭐 학교에서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 퇴적암보다는 주로 이제 변성암과 화성암 네.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억이 나는데 포항 앞바다 그쪽은 퇴적암이 많다 그런 얘기는 이게 좀 변성암들에 비해서 좀 약간 불안정하다 내지는 뭔가 유동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포항 네. 지진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암석의 단단함을 비교를 하자면 퇴적암이 가장 덜 단단하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뭐 포항, 영일만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저는 또 그만큼 지층이 조금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만약에 시추를 한다면 예전에도 포항 지진 났을 때 뭐 그 근처에서 무슨 지질 조사였는지 아니면 지열 발전소. 지열 발전소. 네. 예, 네. 그거 관련해서 혹시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났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뭐 그런 것까지 혹시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건가 뭐 그런 생각도 전 들더라고요. 그렇네요. 상당히 제가 최근에 포항으로 강연 갔다 왔는데 예. 포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진이 이것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지는 않겠죠? 근데 보통 시추를 한다고 지진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네. 아무래도 시추에서 석유를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네. 공간을 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채워준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좀 일정하게 안정화 작업을 해주는 거잖아요. 안정화 작업? 그건 아닌가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여쭤본 겁니다. 네. 미국에서도 그 셰일 석유 같은 게 막 계속 채굴을 해서 내니까 지층이 불안정해지고 뭐 빈틈이 생기고 그래서 실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빈 공간이 생기니까 싱크홀 문제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여긴 또 바다 쪽이니까 육지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당장 뭐 단언을 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질문들이 이렇게 너무 많은데 좀 시간은 좀 많지 않아서 그럼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성공 확률이 20%다. 네. 어떻게 계산하고 실제로 그 수치가 맞긴 맞습니까? 이거를 계산할 때 이게 오디션 심사랑 비슷한데요. 예. 우리가 뭐 심사 볼 때 창의성 뭐 25배점, 뭐 전달력 25 이런 배점이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런 식으로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심사랑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해석을 하는 사람마다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가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액트지우가 20%라고 얘기하면서 가이아나 광고 얘기를 했는데 예, 비교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사례를 찾지는 못했는데 더 높은 확률을 예상했다가 석유가 나오지 않은 것도 충분히 많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20%가 뭐 우리가 시추를 5개를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 수치가 그리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요거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브레우 고문은 뭐 집이 곧 회사고 네.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런 거는 뭐 자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디까지 그 말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별로 이상하지 않았는데요. 왜냐하면 탐사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해석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사무실이 뭐 거창하지 않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이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차 검증이나 이런 거 얼마나 충실하게 네, 맞아요. 그게 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전 세계가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해서 화석 연료 쓰지 말자고 하는 판국인데 그 과연 그 상업 생산까지 가능할지 네. 이거는 이제 투입 대비 어떤 산출하는 비용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석유가스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일단 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발견할 거라고 하는 보장도 사실은 없는 건데 시대 흐름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워낙 기후위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이라서 예. 2035년에 시추를 해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 시기를 지금 2035년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2035년은 유럽에서는 아예 기름으로 굴러가는 차는 판매를 금지하겠다고 이미 예전부터 발표를 했고요. 네네. 내연기관 생산하지 않겠다고. 네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석유화학의 대표 산물인 플라스틱도 올해 말까지 국제 협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예. 그 생산과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사실 2035년에 만약 석유가 있다고 해도 예. 이것이 큰 경제적인 어떤 성과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일단 시추하는 데만 하나 구멍 뚫는데 1,000억 정도. 최소. 뭐 많게는 한 1,2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상업 생산하려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 가서 석유를 막 뽑아 올리는데 석유값이 그냥 막 그 추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들인 것보다 더 못 뽑아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탄소를 내뿜으면 내뿜을수록 이제 앞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저는 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지구님 생각하고 이제 같은데요. 예. 이게 뭐 새로운 유전이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막 흥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20세기식 낡은 사고방식일 것 같아요. 지금 뭐 그 RE100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이제 전 세계 이제 유수 기업들이 다들 재생 에너지만으로 기업에 필요한 어떤 전력 생산이라든가 그밖에 모든 에너지들을 충당하도록 전 세계적인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이미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의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대기업 중에서도 그 RE1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뭐 계약이 안 되고 예. 그런 데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뭐 가체 매장량인지 그건지는 모르겠지만 110억 배럴, 140억 배럴이 만약 있다 하더라도 과연 10년, 15년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경제성을 계속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말씀 나온 김에요. 지금 계속 과학 얘기만 했으니까 네. 지구님만 얘기를 해가지고요. SF 작품 얘기를 못했어요. 예. 혹시 작품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제 시추를 하는 게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계속 밑으로 이제 내리는 건데 네. 그런 설정을 그대로 이제 가져와가지고 지구가 아파서 비명을 지른다는 식의 이런 재미있는 설정을 취한 소설이 꽤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1928년에 나온 지구가 비명을 질렀을 때라는 소설인데 네.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셜록 홈즈 시리즈 작가로 유명한 그 코난 도일이 그 이런 SF도 몇 편 쓴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구가 비명을 질렀을 때 나오는 주인공이 이제 챌린지 박사라는 그 주인공 캐릭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그 뭐 킹콩이나 또는 잃어버린 세계 같은 데 나오는 그 주인공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이 작품에서는 그 뭐 지하 거의 뭐 10km 넘게 뚫고 내려갔다가 그 뭔가 신비한 새로운 지층이라고 하기에도 이상한 뭔가 속살 같은 느낌의 새로운 지층 같은 게 나타나서 거기다가 다시 드릴을 박았더니 엄청나게 큰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지구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5개씩 막 뚫고 그쵸.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구가 비명 지르면 어떡하죠? 이건 T는 아닌 것 같고 F 쪽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구가 거대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이제 가이아 가설이 있어서 뭐 100년 전 정도의 소설이면은 그런 식의 또 상상도 아마 재미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학의 눈으로 들여다본 오늘의 세상. 지금까지 박상준 SF 평론가,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